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제 첫 진도죠. 네. 이제 두 번째 순환입니다. 네. 공부하실 때 우리 이제 그 민법 개론 더 공부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야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니까 중개사법도 민법하고 똑같은 비중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민법이 비중이 이 정도 되면 무게가 우리 중개사법은 이 정도 됩니다. 실제 무게가 그래요. 달아보면. 그러니까 민법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민법, 개론 이런 거. 중개사법은 수업 들으시고 복습을 갖다가 한 1시간 이내로 잠깐 하시고 책 내려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5월달 되면 조금 늘리고요. 7월달 되면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이제 막 9월달 가면 중개사법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서 80점 넘길 수 있도록 80점, 최소 80점. 이렇게 되면 떨어지기 힘들죠. 어제 어디서는 어떤 학원에서는 85점 받으셨대, 중개사법. 떨어지셨어요. 근데 1차에서 떨어진 거예요. 2차가 됐는데 1차에서 떨어지셔가지고 민법 때문에. 근데 이제 젊은 친구인데 그 한 민법에서 개론 다 풀고 민법 한 20번 풀었는데 10분 남았습니다 그랬대요. 20문제가 남았는데 답지도 안 친했는데 그러니까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읽는 둥 마는 둥 하고 대충 찍고 뭐 그러다 보니까 민법 점수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민법 점수가 이제 꽈락은 아닌데 안 나와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다시 한다 그래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왔더라고요 이번 달에. 근데 1월부터 이제 수강했는데 그때 막 그것 때문에 저기 코로나 때문에 학원이 잘 안 해갖고 대면 수업은 이제 처음 왔더라고요. 그런 경우 빼고는 80점 맞으면 다 합격입니다. 2차에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 이렇게 3편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28문제 정도 출제, 여기가 5문항 정도, 그 다음에 여기가 7문항 정도 출제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부분은 여기 2편과 3편이에요. 여기가 공부 양이 여기보다 많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고, 중개 실무는 거의 민법이에요, 민법.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누굽니까? 제 한 10몇 년 전 사진 같아요. 지금하고 많이 차이 나죠. 저 때는 머리가 이제 이렇게 하얀 머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온통 하얀 머리가.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저 필수서라고 얘기하는데 요약집이죠. 이 요약집을 갖다가 페이지 수가 한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그림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림이 한 100페이지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 양은 한 200페이지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볼 때 우리 요거 이제 3, 4, 5, 6, 7, 8 뭐 이렇게 볼 텐데 보실 때 요 요약집에 있는 200페이지 내용 다 보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중에도 이제 조금 가려서 보셔야 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체크합니다. 형광펜 칠합니다. 요거 위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페이지 정도로 확 줄이셔야 돼. 양을 또 여기서. 그 내용은 어떤 분은 또 이제 거의 뭐 인터넷에 올리셔가지고 이것만 보면 됩니까? 기본서보다 훨씬 양이 적은데 그렇게 돼 있는데 기본서보다는 적지만은 양은 기본서보다 실질적으로는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건 추격해서 써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풀어 써놨고. 그러니까 기본서 안 보고 이걸 봐도 됩니까? 그랬을 때 제 대답은 네. 기본서 안 보고 이걸 봐도 합격합니까? 네. 그죠? 요 필수서는 그러면 내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 있습니까? 100점짜리입니다. 이렇게 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하시면 되는데 기본서보다 이게 좀 얇으니까 같이 봐야 됩니까? 같이 보실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내용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역사를 보시면 이걸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이걸 아셔야지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박정희 정권 때 그때는 소개영업법을 만들어서 소개영업 행위를 규제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자격증이 없고 그냥 신고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었던 시절이고, 특징은 부동산도 소개했지만 이거요. 동산도 소개해요. 특징. 그러다가 이제 잘못됐네. 전두환 정권 때, 그때 83년도는 제가 태어난 해죠. 그때 부동산 중개업법을 만들었는데, 요게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법에 못해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사실 일본법 뺏긴 거예요.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 거고, 여기서부터 진짜 법이죠. 그래서 이제 허가제로 이제 규제를 세게 하고, 그 다음에 시험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게 83년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제도가 만들어진 건 그때 처음이라고 보셔야 돼. 그러다가 99년도에 김대중 정권 때 7차 개정을 하면서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중개업소로 하려면 이렇게 등록을 내고 하시오. 이렇게. 허가보다는 등록이 조금 약한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려고 하는,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때 당시에 자격증도 없이 영업을 해오셨던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제도가 막 바뀌었죠? 그런데도 계속 기득권을 인정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분이 복덕방 할아버지예요. 이분들의 연세가 오늘날 90세, 뭐 이렇게 돼요. 요새 이제 많이 체감하는 게 뭐냐면 100세 시대란 말이 이게 진짜 그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 아시는 분도 지금 보면 90 몇 세 이제 이번에 돌아가셨다고 보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70, 80은 그냥 보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좀 시간 지나면 진짜 100살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부칙개공이라고 불러요. 자격증이 없는데 기존에 해오셨던 분들. 부칙조문에서 허가받은 걸로 쳐주는 사람 하고 넘어가고, 여기서 또 뭐예요? 부칙조문에서 등록된 걸로 쳐준다 하면서 쑥 넘어온 거예요. 복덕방 할아버지. 이분들이 전체 부동산 사장님 중에서 1%가 안 될 겁니다. 0. 몇 프로 될 거예요. 돌아가시고 폐업하시고 이렇게 돼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러분 이제 요약집에서는 몇 페이지를 딱 보시냐면 7페이지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역사 이거 보실 필요 없어요. 7페이지 보시게 되면 재정 목적에서 별이 하나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목적 4가지를 갖다가 보십니다. 첫 번째 목적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다 그러면 이 업무가 뭘까요? 중개업이에요. 중개업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중개업은 이렇게 저렇게 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이 뭐냐? 그 전문성을 높이고 제고하고 이렇게. 자, 세 번째 목적은 건전하게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건전하게 키워주는 거냐? 바로 요거. 공인중개사의 업무, 요거. 이게 중개업이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자, 최종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주겠다? 국민 경제에 보탬이 되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게 목적 4가지. 그래서 4가지를 암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출제 가능성은 최근에 한 5, 6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제 그렇게 안 나오고 계속 지날수록 확률은 좀 올라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오지선다형으로 내기 좋아요. 내기니까. 그래서 이걸 암기를 해보시는데, 암기하실 때, 자, 이렇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전에 경건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약간 특히 좋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약간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전에 경건해야 되겠다. 그냥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어떤 막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걸 먼저 막 발설하고 그 다음에 먼저 이렇게 설레발을 치면 올 것도 안 오는 것 같은 느낌을 살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오고 나서 얘기해도 늦지 않아. 근데 오기 전부터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얘기해버리면 그 오려고 했던 게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전에 경건하시라. 여기 첫 번째 목적인데, 그죠?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목적인데, 전문성을 높이고.
자, 세 번째 목적은 요겁니다. 건전하게 키우는 거죠. 육성하는 거죠. 무엇을? 공인중개사 업무를, 그게 뭐예요? 중개업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적이 뭐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전에 경건하셔야 되겠다. 이게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기도 한다. 그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뒤에 가면 2편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또 나오는데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공인중개사 업무 전에 경건해야 되겠다. 이렇게 밑에 그 가로 2번에 보면 조금이라도 틀리면 목적이 아닙니다 해서 잔뜩 써놨죠. 이게 과거에 시험에 출제됐던 지문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기서 벗어나면 목적이 아닌 걸로 그렇게 답을 택하셔야 되겠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거기 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중개란 말이 나오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가로 2번에 있는 요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요걸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칠판에 써져 있습니다. 자, 칠판에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이제 책은 이제 아까 그건데 안 보셔도 괜찮고.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게 정확히는 법 3조에 써져 있는 중개 대상물을 얘기하고 이 3조에 나와 있는 중개 대상물건은 5가지입니다.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업재단 그 다음에 공장재단 이렇게 5개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광업재단이나 공장재단은 생소할 거고요. 임목도 생소할 수 있죠. 주로 토지 건물입니다. 근데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행위 하는 것을 알선해주면 중개다. 중개는 3가지를 갖춰야 되죠. 주선해주는 게 중개예요. 근데 이제 핵심은 중간에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자, 거래행위가 민법에서 쓰는 말로 바꾸면 법률행위예요. 그리고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이에요. 이렇게. 그 계약을 체결하면 권리의 변화가 생겨요. 이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득실 변경. 거의 민법 첫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내용이나 주체가 바뀌기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근데 계약 중에 가장 많이 실무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 임대차 계약은 실무적으로 할 때 이걸 전세 계약이라고 불러요. 현장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교실만 들어오면 또 이렇게 부르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전세 얻는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계약금 체결한 거 계약금 넣고 보통 이제 중도금은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 많죠. 잔금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하면 좋을 텐데 왜냐면 보증금이 세게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등기를 주인들이 잘 안 해주니까 등기 대신 써먹는 게 이제 주민등록 전입신고죠. 그래서 보증금을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5억이나 집어넣는데 주민등록 전입신고 된 거 그것이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으면 등기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겼고 안심하고 살 수 있죠. 그 살 수 있는 권리가 임차권이에요. 임차권. 그러니까 이 권리는 이 계약을 통해서 생긴 거예요.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끔 도와주면 그게 또 중개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부동산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도와주는 게 요거. 그 다음이 이제 매매 계약이죠. 사고 파는 거. 그래서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잔금 넣고 자 매수인 앞으로 등기까지 딱 넘어오면 여기 등기 쳐주죠. 그러면 이제 소유권 취득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소유권을 얻게 되고 매도인은 소유권을 날리게 되죠. 이걸 통해서 제일 많이 체결되는 건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매매 이렇게. 교환은 부동산끼리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땅 주인하고 상가 주인이 바꾼다 이런 건데 잘 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교환 계약을 통해서 땅 주인과 그 다음에 그 상가 주인이 뒤바뀌죠. 소유권 변동이 생기긴 합니다. 잘 체결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네 번째 보면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게 담보를 잡고 잡히는 계약이에요. 담보를 잡는 계약을 많이 하는 데가 은행, 그렇죠? 그리고 잡히는 계약을 하는 거 같은 계약인데 요게 이제 대출 받는 사람이 하는 거죠. 담보대출.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게끔 중간에서 도와주면 은행은 이제 저당권을 얻게 돼서 혹시 이제 이자 안 내고 그러면 담보 잡아놨던 그 부동산을 경매를 쳐가지고 대출금을 회수해가지고
떼이지 않는 것, 대출금을. 그 안전장치가 되겠죠. 이 저당권은 이 계약을 통해서 생기고, 실제 현장에서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들은 요 계약 체결하는 것을 실제 이렇게 알선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제일 많다며. 요거라며. 근데 요거 하면서 이거 하는 경우가 되게, 이거 하면서 이거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살 때 대출을 끼고 산다, 대출을 받아 산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이거 해요. 루트는 그 법무사를 통해서 이제 대출을 받든지, 은행 관련된, 아니면 대출 브로커가 또 있어요. 대출 그 담당하시는 분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무실, 그런 사람을 통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직접 은행권, 금융기관을 이렇게 연결시키든지, 어쨌든 간에 이거 많이 해요. 그리고 돈 받잖아요. 뒷돈을 받잖아요, 뒷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뒷돈을 받아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해요. 근데 잘 모르신다고. 그럼 그것도 뭐예요? 중개야. 사실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나온 내용을 이제 조문에 따라 그대로 표현하면, 자, 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가 계약입니다. 자, 알선해 주는 것이 뭐다? 중개다. 이렇게. 그것이 지금 가로 2번 써져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됐고, 하나만 더요. 권리 변동이 생기는 원인 중에 법률행위 말고 법에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 그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상속이죠. 상속받은 아들은 아버님 돌아가셔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근데 어떻게 취득하느냐? 저절로. 등기 이전 없이도.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등기 넘어와야 소유권자가 되는 거지만 이것은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소유권 취득한다고. 돌아가시면 상속 개시한 그 시점에 저절로 등기 이전 없이도. 경매도 그렇잖아요.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납부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등기 이전에 아직 안 됐는데요. 그래도 소유권자예요. 그래서 저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3자가 중간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되고 개입을 못하니까 알선을 못하고 알선을 못하니까 중개란 말은 성립이 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나오지. 이건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법률행위는. 중간에 개입할 수 있고 그래서 알선할 수 있으니 중개란 말이 성립될 수가 있다. 여기가 중개란 용어가 성립되는 케이스라는 얘기지. 이게 아니고. 여기까지 해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연습을 해봅니다. 세 가지 사례를 가지고 연습을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것을 알선했다. 이렇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 체결 요거 알선했다 그랬을 때 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것은 이게 돈 꾸는 계약입니다. 빌리는 계약이에요. 돈을 꾸는 계약. 요랬을 때 이거 알선해주면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니죠?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런데 금전이 중개대상물 부동산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중개가 안 돼버려요. 자, 그 다음에 땅을 경매에서 낙찰받게끔 자 소개시켰어요. 제가 중개한 겁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알선했지만 땅을 경매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잖아요.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개의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축 상가인데 분양하는 것을 대행을 했습니다. 이거 중개인가요? 신축 상가도 부동산 맞습니다. 여기서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자, 최초의 매매 계약을 분양이라고 그래요. 자, 그것도 계약입니다. 그걸 어떻게 했어요, 지금? 대행. 대행은 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알선해야 중개가 되는 겁니다. 대행을 하면 중개가 될 수가 없다. 우리 첫째 놈하고 둘째 놈 차이가 있어요. 제가 라면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첫째 놈은 저기 라면이 있어. 끝. 둘째 놈은 아빠가 배고프다 라면 먹고 싶다 그러면 갑니다. 물 올립니다. 그럼 제가 불 조심해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요게 대행. 좀 저기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알선.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대행이 더 많이 벌지 알선보다. 자, 이거 중개 아닙니다. 대신 해주는 거. 네.
그러니까 첫째 놈은 둘째 놈은 왜 이렇게 다른지. 아침에 와서 우리 실장님하고 얘기한 거 다 그거예요. 첫째 놈은 학교에 항일의 차로 태워다 주는 줄 알아요. 둘째 놈은 지금부터 이제 같은 학교, 중학교 갔는데, 둘째 놈은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가 걸어가겠대요. 태워주지 말래. 그게 둘째 놈이에요. 첫째 놈들은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여기에 지금 여러분 교재에서는 가로 3번에 보시면 요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가로 3번은 체크해 두시고 가셔요.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 넘어가십니다. 유학집 중에서도 안 한 거 있잖아요. 안 한 것은 출제 비중이, 출제 확률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5, 6월 달에 할 때 조금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구석재 있는 건 7, 8월 달에 이제 추가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용어 중에서 중개업에 대해서 보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목적 공부하셨죠? 거기 보면 자, 무엇을 건전하게 육성하려고 법을 만들었다. 무엇을? 바로 중개업. 그래서 중개업이라는 활동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등록을 하고서 해야 돼요. 규제한다고. 건전하게 육성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뒤에서 밀어주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옆으로 어긋나는 거, 위반 행위하고 이런 것을 단돌이 치는 것도 육성입니다. 밀어주는 것만 육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쪽 길로 가는데 옆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못하게 하고 이런 것도 다 육성인 겁니다. 그래서 중개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등록을 내고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 중개업이 뭐냐 그러면 네 가지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부탁을 받고요. 복비를 챙겨가면서요. 아까 한 중개활동을 여러 건 해야 됩니다. 직업적으로 하셔야 돼. 그래서 네 가지 요건을 몽땅 갖췄을 때 이때가 이제 중개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중개업 관련해서 중요한 판례 네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 네 가지를. 그 전에 이제 두 개를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게 뭐냐. 여기서 업으로 한다고 법은 돼 있어요. 업으로. 근데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판례가 얘기한 게 있죠. 판례는 업이 뭐냐, 영업이 뭐냐, 직업적으로 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그랬을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돈 벌라고 하는 것이다. 영리 목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영업이 되는 거지. 비영리 목적으로 하면 이건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한다. 이 말은 여러 사람을 상대해가지고 일을 해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영업이라고 하는 거지. 거기에 이제 특정된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영업이 아니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속 반복적인 뭐예요? 성향이 있어야 돼. 요것이 중요하죠. 세 번째 게임.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하고 말면 일회성이 그치는 활동이라 하면 이거 중개업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계속 반복적인 성향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하죠. 이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전세 한 건을 했다. 우연히. 막 하려고 해서 했던 게 아니고 우연히 하다 보니까 이랬을 때는 일회성이 그치는 활동을 했다고 봐서 중개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 슈퍼주인 아저씨가 어쩌다 보니까 대학생 전세 얻는 걸 한 건 해줬다. 그건 직업적으로 한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건 중개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쩌다 한 건 해보니까 돈이 되고 재미도 있고 그죠? 적성에도 맞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어떻게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다. 그죠? 접수장 같은 거 만들어서 일일이 다 적고 보수도 그냥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얼마 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밖에다 방구해주는 표찰도 붙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직업으로 바뀌죠. 그죠? 바뀌어요. 그러면 영업적으로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요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막 이렇게 막 표찰 붙여놓고 하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접수장 정리해서 막 하고 이렇게 되면 이 영업이 되다 보니까 중개업이 되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근데 슈퍼 아저씨는 자격증도 없거든. 등록도 안 하고 그렇게 해버리거든. 그러면 슈퍼 아저씨는 뭐가 돼요?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 거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이다. 어쩌다 한 건 한 것은 법에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너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다. 두 개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수를 받으면서 해야 될 텐데 만약에 보수를 안 받죠. 그리고 의뢰받아서 중개해주는 것을 여러 건 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중개업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를 챙겨야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지만 사실은 핵심적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먹으셔도 두 가지가 뭐냐, 보수를 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를 받았는데 우연히 했어. 중개업이 안 되고, 그죠? 자, 계속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안 받았습니다. 중개업이 안 되고, 그렇게 그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판례도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셨을 거고, 이 판례는 어떤 남자분이 계셔요. 근데 반장님도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시험이 안 돼.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 남자분은 학원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반장님이셨는데 너무너무 섬세하세요. 남자분인데. 그래서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조그마한 모은 거 있으면 다 챙겨줘요. 공부는 뒷전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잘 안 되죠. 근데 막 굳은 일은 다 맡아서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격증만 따면 날아다닐 사람들이에요. 자격증 이제 이게 따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자격증 못 따니까 이제 지쳐갖고 사무실 얻어서 점포 얻어갖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다가 그냥 컨설팅 뭐 이렇게 해놓고는 직원들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들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광고를 내요. 중개업소에서 광고하듯이 똑같이 광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님들 막 끌어갖고 워낙 이거 잘해가지고요. 한 달 만에 한 10건을 했어요. 하자마자, 오픈하자마자. 간판도 걸고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무자격, 무등록 상태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복비 주겠다고 다 약속했던 사람들이요. 그 10명이. 근데 계약서를 딱 쓰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그다음부터 마음이 변해갖고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사장님, 사무실에 뭐 자격증도 없네요 하면서 모른 체 하면서 막 협박하는 거죠. 무등록 중개업자니까 이거 경찰서 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무등록 중개업자는 판례에 따르면 복비를 못 받아내게 돼 있어요.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복비를 안 줘버리는 거야. 안 줘도 된다고 이렇게 소문 나갖고.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열심히 해가지고 10건이나 했는데 복비를 안 줘가지고 지금 못 받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중에 한 명이 경찰서 가서 찔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 나와보니까 진짜 자격증이 없고 등록이 없는데 계약서는 막 이렇게 써준 게 10건이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소가 돼서 무등록 중개업자로 기소돼서 형사처벌 받는 거 해가지고 재판을 받았어요.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갔는데 대법원에서 이 남자분, 이 사장님한테 분명히 무자격자인 건 맞다. 그죠? 그런데 중개업을 했느냐? 보니까 보수를 갖다가 받으려고 약속을 했지. 받지는 않은 거니까 다른 건 다 있다고 해도 보수를 받는 건 아니라면 이건 중개업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보수를 달라고 요구했고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업이 안 된다. 그러면 혹시 무등록 상태에서 했다고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을 것은 아니다. 이 판례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한테는 잘 된 거지. 예. 그래서 무등록인 건 맞는데 중개업을 한 게 아니어서 처벌받지 않는 사례. 두 번째 판례. 여러분 교재에서는 1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중요한 판례 4가지에서 별표가 3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별표가 3개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얘기는. 그 중에 이제 판례 1번이 요거죠. 우연히 했을 때는 중개업이 안 된다 이거고, 판례 2번은요. 그치. 요구, 약속한 것만으로는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나중에 등록하지 않고 했다고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그죠? 친절한 요 사장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판례 칠판에서 보십니다. 이겁니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입니다. 사무실이에요. 운영하신 분이 A죠. 보통 자격증 없으신 분들이 중개업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컨설팅 사무실을 차리셔요. 이 컨설팅 사무실은, 컨설팅업은 자유업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사업자만 내면. 그런데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개발 컨설팅 같은 거 많이 합니다. 땅을 농지인데 전용해가지고 건물 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절차 다 알아봐주고 비용도 다 알아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개발 컨설팅 같은 거예요. 개발 컨설팅을 하는데 그 끝에 보면 땅 주인이 자 이제 건물 짓고 다 끝났으니까 요거 비싸게 요거 금액으로 팔아주세요. 복비는 두둑하게 드릴게 이렇게 하면서 내놔요. 그러면 그 컨설팅 했던 A가 그 팔아준다니까요. 비싸게 보수 챙기면서 땅 임자 부탁을 받고. 근데 이걸 한 건하고 어쩌다 한 건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꾸준히 1년에 4건 5건씩 해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주로 하는데 땅 팔아주는 거 있죠? 이것도 꾸준히 4건 5건씩 계속 해오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 이 사람은 중개업을 했다고 볼 수 있나요? 네. 4개를 다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하고 크게 해야만 중개업이 되는 게 아니고 조그맣게 하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중개업이라는 건 어떻게 해? 그냥 못하는 거죠. 등록을 내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뭐예요? 자격증도 없고 등록이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컨설팅업자 A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겠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된 것이. 요것이 이제 여러분 11페이지에서 판례 4번이에요. 제일 밑에 거. 부동산 컨설팅 행위의 부수에서 중개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를 자 둘째 줄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죠.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해당될 수 있다.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려면 다른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해당됐다, 해당될 수 있고 해당됐다면 뭐예요? 무자격 무등록 상태에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겠다가 결론이에요. 안 나왔지만 자 또 하나 더요. 은행에서 돈 꾸는 계약입니다. 은행에서 돈 꾸는 계약. 그걸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근데 교실에서 부르는 말이고 자 은행에서 우리 금전 소비 대차 계약 체결합시다.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가시면 이제 대출 약정서 이렇게 내놓고 쓰라고 그러잖아요. 대출 약정서. 그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담보 대출이니까 담보 설정하는 근저당 설정 약정서를 또 써요. 그러니까 계약을 2번 하는 거예요. 돈 꾸는 계약, 그 다음에 담보 잡고 잡히는 계약 이렇게. 계약서를 2장 써요. 그러면 중간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쓰게끔 알선하면 알선. 갑은 중개한 겁니까? 요 계약서 쓰게 도와줘봐. 중개요 아니에요? 이걸 알선했다고? 요 계약서를 쓰게끔 갑이 소개시켰다. 그러면 갑은 중개한 겁니까? 아니다. 왜 중개가 아니죠 이건? 아까 했었죠. 여기 계약 체결하는 걸 도와줬지만 계약의 목적물이 부동산 아니죠? 그래서 중개가 안 되는 거지. 근데 갑이 똑같은 갑이 이번에는 저당권 설정 계약서 쓰게끔 알선했다 이 말이에요. 알선 있네. 그죠? 알선했다. 그러면 이건 중개인가요? 갑은 이런 중개활동 한 건가요? 네. 그죠? 이유는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 계약의 목적물이 이런 계약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계약이니까. 그러면 이건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어 줬으니 중개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2장의 계약서를 써줬는데 도와줬을 때 위에 계약서 쓴 걸 도와준 것은 중개가 아닌데 반해서 밑에는 중개가 돼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따져보면 갑은 2장의 계약서를 써주었는데 중개한 거 맞습니까요? 중개한 거 맞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는 왜 중개가 됐습니까? 아래쪽 때문에. 위에는 중개 아니지만 이쪽은 중개니까. 중개한 거 맞죠? 이러한 중개를 갖다가 만약에 의뢰를 받아서 보수를 챙겨가면서 직업적으로 영업적으로 했다면 이런 행위도 중개를 뛰어넘어서 중개업을 했다고 볼 수가 있다. 이것이. 이게 판례 입장. 비록 금전 소비대차 계약 체결을 알선해 준 거에 부수에서 같이 이걸 했다고 할지라도 이 알선행위는 이러고 이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확실히 뭐예요? 중개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판례 3번 있죠? 3번. 판례 3번이 그거예요. 잘 나옵니다. 시험에. 읽어볼게요. 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에는 이렇게 지금 이게 조문에서는 지금 그 밖의 권리에는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어요. 옛날 판례에서 그런 거예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여기서부터 이것도 잘 나와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그죠? 권리의 득실을 변경할 때 권리에는 저당권도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에 알선을 업으로 했을 적에는 같은 법 제2조 2호가 정의하는 중개업에 해당하고 이 행위가 비록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여전히 뭐요? 중개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려면 그냥 하면 안 되고 자격증 따고 등록 내고 하쇼. 그런 얘기죠. 여기까지. 오른쪽에 있는 판례 열심히 읽어주시면 돼요.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중개업이에요. 넘기시고. 넘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칠판에 쓴 그림이 나와 있죠, 위에. 자, 이제 또 가보십니다. 이번에 이제 요거 보십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를 봐요. 공인중개사는 우리 교재에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14페이지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보면, 공인중개사라 하면, 자, 용어까지 오늘 첫 시간에 할까요?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이 법에 동그라미 쳐두시고, 이 법.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증 딴 사람이죠?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게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걸 잘 내요. 이 법. 우리나라 자격증을 땄을 때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미국의 라이센스를 따왔다. 그건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반대로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산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해서 우리나라 자격증을 땄죠. 그러면 공인중개사입니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국적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 증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게요. 별거 아니에요. 반면에 다 앞쪽 페이지. 다시 앞쪽으로 오셔서 13페이지. 1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나오죠. 개공. 부동산 사장님 얘기합니다. 개공이라고 얘기해요. 오픈한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자,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이냐? 거기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뭐요?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등록한 자 이렇게. 등록된 사람이 뭐요? 개공이요. 등록. 개공. 그러니까 오픈했다, 등록했다. 그러면 다 개공이요. 그렇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 자 잠깐 참고로 보시고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 오픈한 사람 중에 보면 가만히 보면 여러분처럼 자격증 따서 혼자 오픈하신 분이 계셔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고 불러요. 혼자 오픈한 거. 그 다음에 법인을 차려가지고 법인 형태로 등록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줄여서 얘기할 때는 중개법인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세 번째가 바로 아까 봤던 부칙에 나와 있는 개공입니다. 이분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옛날부터 중개업을 해오셨던 분이죠. 그래서 기득권 인정해서 계속 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부칙점을 해서 등록된 걸로 쳐줄게 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럼 정식으로 등록을 했건 등록된 걸로 봐주는 것이든 등록된 거 아니에요? 그쵸? 절차를 밟아서 등록을 했든 등록된 걸로 쳐주든 그쵸? 등록된 거죠? 아니요. 아니 우리 옛날에 어릴 적에 뭐가 이제 갑자기 생각나냐면 영화 티켓 있잖아요. 공짜 티켓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누가 줘? 그럼 제가 성격이 정말 이상한 성격인데 공짜 티켓을 가서 매표 창구에서 내고서 영화를 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격인지 모르겠는데 괜히 무슨 죄 짓는 느낌이 들어갖고 그것도 사실 어떻게 해요? 그것도 입장권이잖아요. 근데 그게 공짜니까 그런 걸 어렸을 때 몇 개 받았거든요. 근데 안 써먹게 되더라고. 괜히 막 그것이 무슨 심포인가 모르겠어요. 당당히 딱 주고 그냥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참 그게 갑자기 거기 생각나서 공짜 입장권이든 아니면 막
합격해서 입장권 얻은 거든 다 입장권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등록된 거니까 개공이에요. 개공. 이렇게. 사장님, 이렇게. 종류, 세 종류.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증거, 공통점, 징표, 이것은 딱 하나예요. 등록이에요. 자격증이 있다, 없다. 이건 따질 필요가 없어. 중개업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아, 이거 상관없어. 법에서 개공 이 용어는 그냥 등록된 양반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중개업을 안 하더라도 등록돼 있으면 개공. 자격증이 없어도 등록이 돼 있으면 개공. 이렇게 한다. 딱 하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명확해요. 그치? 그래서, 자, 봐봐요. 맞춰보셔야 되는 거 이제. 두 번을 못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OX. 다시 할게요. 이제 이거 하려면 저도 머리 써야 되잖아. 머리가 잘 안 돌아가 지금. 자,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X.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그러면 이 사람 빠져요. 여기도 빠지게 돼요. 법인이 무슨 자격증이 있어. 여기까지 집어넣으려면 끄트머리에 공인중개사를 요걸 빼버려야 돼.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돼 있잖아 지금. 용어는 거기 나온 그대로 나왔을 때 맞는 거예요. 다시.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당연히 X지. 등록한 자를 말한다. 중개업을 영위하는 그만 안 돼. 중개업을 안 하고 있어도 등록돼 있으면 개공이에요. 이해되세요?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를 한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서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거기 틀린 이유는 등록증 교부 그거 빠져야 돼. 등록돼 있으면 개공이야. 중요한 부분. 자,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공인중개사를 물어볼 거예요. 맞춰보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렇죠?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한 자가 아니고 뭐예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렇게 하셔야 되죠? 같지 않다고요? 두 개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보시면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보조원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쉴 텐데, 자, 일단 칠판에서 보고 교재에서 그 부분을 해당 부분을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몇 개 드리고 그러면 돼요. 자, 밑에 사장님 밑에서 일해주는 직원들이에요. 두 종류가 있어요. 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증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소공이라고 불러요. 소속 공인중개사. 증이 없는 양반을 보조원 또는 중개보조원. 차이 나는 게 소공에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 실장님이잖아요. 여기는 중개업무를 봐줄 수 있어요. 근데 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못 봐. 이 중개업무가 뭐냐면 중요한 일이에요. 그 중요한 일이 뭐냐? 세 가지예요.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를 적어주는 거. 그 다음에 계약서를 적어주는 거. 이 세 가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소공은 할 수가 있고 보조원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런 중요한 일도 할 수 있지만 허드렛 일도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빼고 나머지가 다 이 보조 활동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물건 보여주는 거, 접수장, 각종 장부를 정리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등기부를 출력해 주는 거, 등기부 하나 뽑아주세요 이런 거, 뽑아주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손님 왔을 때 접대하는 거, 청소하는 거, 이거 다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빼고는 다 보조 활동. 그걸 소공도 할 수 있고 누구도 보조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차이가 없지. 여기가 차이 나는 거지. 기본적 차이점은 소공은 증이 있고 보조원은 없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자 거기 지금 한번 봐봐요. 이제부터 가로 1번에 있는 거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자, 좀 이따 질문 드릴 거니까 잘 보세요. 형광펜 칠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형광펜 칠할 곳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자 형광펜 그럼 칠해야 돼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자 형광펜입니다. 공인중개사로서 밑줄 그어져 있죠. 거기가 형광펜이에요.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이 빠지면 틀려요. 이 말을 집어넣어야 누구하고 비교돼요? 구별돼요? 보조원.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쵸? 가로 안에 거 좀 이따 보고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가 둘째 줄, 셋째 줄이죠. 셋째 줄 앞부분에 나왔죠?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형광펜 중개 업무를 봐주거나 아니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뭐 하는 사람?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쵸? 지금 요걸 그대로 풀어놓은 거예요. 이걸 해주거나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 자격증 갖고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근데 가로 안의 내용을 맞이하셔야 돼. 가로 안의 내용은 중개법인일 때 그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처럼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임원 사원 중에 증을 갖고 있는 임원 사원도 있고 없는 임원 사원도 있다고. 우리가 셋째 시간에 공부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증을 갖고 있는 임원 사원은 어디에 포함시킨다? 소공이다. 그래서 뭐요? 중요한 일을 해줄 수 있겠다. 그 사람은 계약서 쓸 수 있죠. 근데 높은 임원인데 똑같이 높은 임원인데 증이 없어. 그러면 반대 해석상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조원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 작성 같은 중요한 일을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가로 안에 거 이제 파악하셔야 돼. 법인의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뭐요? 소공에 포함시킨다. 그게 세 번째 포인트. 여기까지 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OX 하셔야 돼.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OX 오 하면서 자신이 없는 오 다시 두 번째 지금 다시 할게요. 이제는 여기 짚어드릴게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X지 X. 왜? 형광펜 칠한 거 이거 빠졌잖아 지금. 형광펜은 뭐 하려고 칠했어 이거. 중요하죠 이거. 중개업 요게 공인중개사로서가 들어가야 되거든. 자 또 이제 또 맞춰보셔야 돼.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왜 X? X인데 이게 빠졌잖아요. 용어는 거기 나온 그대로 나와야 맞는 거예요. 이게 빠지거나 이게 빠지면 틀리다고요. 노란색을 칠한 것은 이게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빼거나 이걸 빼서 틀리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면 보조원 나왔습니다.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밑에 거 보십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의 밑줄이 그어져 있죠. 형광펜 좀 이따 물어볼 거예요. 벌써 자격증이 없는 사람인데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또 형광펜 뭘 해주는 사람이에요?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이런 거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뭐 하는 사람? 보조하는 사람 이렇게 되세요. 그러니까 보조원에서 중요한 징표가 뭐예요? 지금 칠판에 있는 것처럼 자격증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고. 근데 중개 업무는 못 보고 단순히 어떤 활동만 해주는 사람이에요? 보조 활동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드려봐요. OX 중개보조원이라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되어진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왜 X죠? 그렇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가 빠졌죠 지금. 그럼 틀리다고요? 그렇게. 자, 또 이제 이번에 맞춰보세요.
쉬기 직전이야.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현장 안내 및 계약서 작성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왜요? 그거 나오면 안 되지. 현장 안내, 그 다음에 뭐요? 일반 서무 등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 있는 계약서 작성이나 확인 설명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틀리게 내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용어의 정의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1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오늘 나눠드린 자료의 1번. 이거 받아오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1번 문제 푸셨어요? 너무 쉽죠?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설명 드릴 필요가 없어요. 네. 자, 쉬겠습니다.